자, 문제 9번입니다. K보건교사가 A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이란 주제로 교육한 후 동료 교사와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 얘기가 나왔어요. 작성 방법을 보면 기억에 들어갈 아동학대 유형을 쓸 것, 아동학대 역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 취약가족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유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제시할 것, 취약가족을 분류할 수 있어야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죠. 워커의 폭력 주기 이론에서 디귿의 특징을 설명할 것, 가정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워커의 폭력 주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 쓰라고 얘기를 했고요. 니은, 취약가족을 4가지로 분류해서 학대가족이 어디에 속하는가? 디귿, 워커의 폭력주기 이론에서 1단계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자,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예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고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자, 부모라면, 보호자라면 아기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의식주도 줘야 되고 의무교육도 시켜야 되고 의료적 조치도 취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신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6이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방임과 아주 비슷하다. 자, 취약가족을 한번 분류해 보자고요.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 발달 단계에서 취약한 가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구조적으로 취약해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단독 가족, 새싹 가족, 복합 가족. 그렇죠. 기능적으로 취약해 가족의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저소득 가족, 실업 가족, 취업모 가족, 만성 말기질환자 가족, 장애인 가족. 상호작용이 부족해 학대 부모 가족, 상호작용 안 되고 있죠. 비행 청소년 가족, 알코올 중독 가족, 새터민 가족, 발달 단계에서 취약해 미혼모 가족, 미숙아 가족. 학대 부모 가족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워커의 폭력주기 이론입니다. 학대받는 여성이 어떤 과정으로 희생자가 되고 무기력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단계가 있다. 근데 그 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더라. 중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단계 끝, 3단계 초반이다. 자, 긴장 형성기, 급성 폭력의 발생기, 사과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장 형성기,
사소한 일에 남편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아내가 느끼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아직 폭력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엄청 긴장해요. 급성 폭력의 발생기. 남성의 긴장이 격하게 분출한다. 다시 말해서 폭력이 이루어진다. 이 폭력은 2시간에서 24시간 지속되며 정서적, 신체적 힘이 빠져 더 이상 폭력을 가할 수 없을 때 종결된다. 남편이 힘이 너무 없어. 너무 힘이 다 빠져서 때릴 수 없는 지경에 가면 종결된다는 겁니다. 자, 사과 단계. 남성이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물을 주면서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과 단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중재가 이루어진다. 자, 아동학대 유형, 취약가족을 4가지로 분류하고 어디에 속한지 쓰고 워커의 폭력주의 이론에서 디귿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점점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맞아요.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 학대나 장시간 아이를 불결한 환경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기억도 학대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도 기억에 포함돼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걸 말해요. 유기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방임에 속한다고요. 자,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학대라는 게 참 다양하군요. 맞아요. 학대 가족 역시 취약 가족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약 가족을 나누고 그리고 이 학대 가족이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자, 취약 가족은 구조적, 기능적, 상호작용, 발달 단계 취약 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가족은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을 얘기하죠.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 학대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큰 논란이었잖아요. 그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은 무기력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되죠. 아까 설명드렸던 워커의 폭력의 주기 이론을 보면 잘 이해가 되죠? 사과 단계가 지나게 되면 1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1단계는 사소한 일에 남편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아내가 느끼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유순해지고 더 이상 남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남에게 노출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더욱더 고립되게 되죠. 남성은 부인에게 더욱더 강압 행동을 하게 됩니다. 떠날까봐 두려워해요. 더욱더 강압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인 현수 어머니와 보건교사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친 기억의 궤양 부위에 따른 통증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밑줄 친 니은의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자. 밑줄 친 디귿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 내용을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12지장 궤양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12지장 궤양,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12지장 궤양, 소화성 궤양은 이런 건데 위나 12지장에 주로 생기게 되거든요. 위궤양, 12지장 궤양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된 원인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위산이 과다 분비되었을 때 언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받았거든요. 이 약 중 암포젤이 어떠한 양리작용을 하는지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소화성 궤양을 분류할 수 있다. 위궤양, 12지장 궤양. 비교하셔야 돼요. 위궤양은 점막 방어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고 12지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많아서 생겨요.
이렇게 보시는 게 쉬워요. 자, 궤양이 생기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공격이 세져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것, 그 소화 단계에서의 공격과 방어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에서의 공격, 위산 분비 많아지는 것. 방어,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거. 상대적으로 얘가 세졌어. 그래서 궤양 생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얘가 약해졌어. 그래서 궤양 생길 수 있어. 점막 방어벽의 손상에 의해서 생성된다. 정상적으로 위를 방어하는 점액 생성이 감소되고 담즙산 섞인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역류돼서 산이 섞였대요. 안 그래도 위에는 산 있잖아요. 위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즙산까지 역류됐어요. 산이 많으면서 지금 점막 방어벽이 손상됐어요. 균형 깨졌죠. 그래서 궤양이 생겼다고요. 얘는 십이지장 내에 pH가 장기간 낮고 과도하게 가스트린이 분비돼서 정상인보다 위 배출 속도가 빠르다. 가스트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 걸 보니 산 분비가 많았겠네요. 산 분비가 많으면서 위 배출 속도가 빠르면 음식물이랑 이 위산이 적절하게 섞여서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산의 물질이 바로 십이지장으로 내려와 십이지장 내의 pH가 장기간 낮아지면서 공격이 세짐으로 인해서 궤양이 발생한 겁니다. 음식물의 완충 효과가 줄어들고 십이지장 내에 산이 많아지는 거죠. 궤양 부위. 자, 위 기저 부위와 유문부의 연결 부위, 때로는 위동의 소만부를 얘기한다. 위암 발생 부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유문으로부터 0.5에서 2.5cm 부위. 산 분비 정상 또는 감소. 얘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혈청 펩시노겐 정상이고 증상이고, 그리고 위염과의 관계 많아요. 없어요. 자, 통증이 가장 중요해요. 통증의 형태는 다양해. 그런데 음식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여기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액 분비 잘 안 돼. 방어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되잖아요.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 분비가 많이 되는 상황을 만든다? 아파요. 밥 먹으면 아파요. 그래서 얘는 밥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산제 효과 없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산이 많아서 아픈 게 아니라 방어력이 약해져서 아픈 거거든요. 얘는 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데 별로 효과 없다고요. 얘는요, 위가 비었을 때 발생해요. 얘는 음식물을 좀 먹어가지고 이 위산이랑 적절히 섞여서 완충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밥 먹으면 안 아파요. 식후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새벽 1시간에서 2시에 생긴다. 얘는 밥 먹으면 아프고 얘는 밥 먹으면 괜찮고 오히려 공복인 상황에서 아프더라. 음식이나 제산제로 통증이 완화된다. 얘 산 많아서 그런 거라며. 그럼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산제 도움이 돼.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먹으면 아프다고 했어요. 안 먹으려고 해요. 영양이 불량해요. 먹으면 괜찮아져. 잘 먹어요. 영양 상태가 좋습니다. 암에 대한 가능성 당연히 있어요. 드물어요. 흑색변보다는 토혈이 발생한다. 자, 궤양이 심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죠. 출혈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가 십이지장, 여기가 위. 여기서 발생해서 출혈이 났어. 근데 위는 저장 공간이에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요, 여기서 출혈이 발생했어. 저장 그런 거 없죠? 내려갑니다.
토열보다는 흑색변이 더 많이 발생해요. 자, 재발. 수술 후에는 거의 재발하지 않고 얘는 수술 후 봉합 부위의 궤양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위험 요인, 위염, 알코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엔세이드. 자, O형, 만성폐선 폐질환, 만성신부전, 알코올, 흡연, 간경화, 스트레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 약물 때문에.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아세틸콜린, 가스트린, 히스타민. 잦은 식습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칼슘 제제 및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 초콜릿, 우유,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이 있어요. 이런 거 많죠. 카페인, 스트레스, 술, 담배,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 점막 방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점막의 통합성과 재생력 좋아야겠죠? 보호적인 점막 방어벽이 있어야겠고, 점막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돼서 이게 내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비를 조절하는 십이지장의 억제 기전, 그리고 점액 생산을 위한 프로스타글란딘의 양, 영향을 미친다. 자, 궤양 부위에 따른 통증의 특징,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인, 그리고 양리작용.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자, 요새 현수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소화성 궤양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십이지장 궤양이래요. 아, 현수가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았군요. 소화성 궤양은 위액이 접촉되는 위장관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건데, 위나 십이지장에 주로 생기게 돼요. 위나 십이지장에 생기는 이 궤양의 통증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위궤양은요, 음식에 의해서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제산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이지장 궤양은 위가 비었을 때 발생을 하고 음식이나 제산제로 통증이 완화됩니다. 통증의 비교 제일 중요해요. 왜 생기는 건데요? 주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거나 위산이 과다 분비되었을 때, 점막 방어 기전이 손상되었을 때 이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과다 분비되는 건데요? 엔세이드계,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칼슘 제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면서 시메티딘을 줬군요. 시메티딘, 히스타민 2 기량제죠. 왜? 위산 분비 억제시키려고. 그리고 암포젤을 처방받았는데, 암포젤은 어떤 약이에요? 암포젤은요, 산중화 효과와 더불어 펩신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진해서 궤양 표면을 코팅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산제예요, 제산제. 어쨌든 제산제의 역할만큼은 확실하게 적어주셨어야 돼요. 참고로 부작용, 위장관에서 인과 결합해서 인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면 인이 소실되고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암포젤 산중화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펩신 활동을 감소시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촉진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진료기록지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근거로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먼저 보면 기억에 들어갈 진단명을 쓰시오. 그런 임상적인 증상, 검사 결과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판단해 내실 수 있어야겠고요. 밑줄 친 니은의 특징에 대해서 제시하고 밑줄 친 디귿의 검사 목적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쭉 봤더니 3대 증상이 나타나면서 위액 내 염산이 결핍되어 있고, 말초 혈액 도말 검사로 적혈구 검사를 했는데 이 적혈구에 대한 특징을 적으라고 말했고요. 전혈구 측정을 했을 때 MCV 증가, MCH 감소, MCHC 증가되어 있고, 비결합 빌리루빈이 증가되어 있고, 결정적인 힌트, 슐링 테스트가 나오네요.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염산이 결핍되면서 슐링 테스트 나왔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악성 빈혈 얘기하는 거죠. 자, 거대 적아구성 빈혈,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악성 빈혈. 내인자 분비 장애로 인해서 내인자가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죠. 얘 없으면 얘 흡수 안 돼요. 얘가 분비 안 되다 보니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았어. 그래서 만성적인 거대 적아구성 빈혈 됐다. 비타민 B12의 결핍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내인자는 위점막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단백질로서 비타민 B12의 장내 흡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B12는 정상적인 적혈구 성숙과 정상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그럼 얘 흡수가 잘 안 돼서 얘 수치가 감소되면 정상적인 적혈구 성숙 잘 안 될 거고 정상신경계 기능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자, 이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서 항빈혈 요소 외적 인자라고 한다. 자, 이 외적 인자 비타민 B12는 섭취 후에 반드시 내인자와 결합해야만 말단 회장으로 운반돼서 혈류 내로 흡수될 수 있다. 내인자가 위 점막 벽세포에서 나오는데 얘가 비타민 B12랑 결합해서 회장 말단에서 흡수될 수 있어. 따라서 내인자로 결합되지 못한 비타민 B12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인자 분비에 결함이 있으면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받게 돼 악성 빈혈이 발생한다. 비타민 B12는 간,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야채 속에는 없다. 자, 이 악성 빈혈의 주요 특징. 적혈구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색소가 고색소성이다. 적혈구의 특징이죠. 위액 내 염산이 결핍되어 있다.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내인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신경계 증상, 위장계 증상을 동반한다. 비타민 B12를 평생 주사해야지만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 비타민 B12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서 나타난다. 외부에서 맞아줘야 된다. 증상, 징후, 병든 승리. 빈혈, 적혈구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면서요. 위장계 증상 나타나고 신경계 기능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따라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적혈구 감소로 인해서 산소 운반력이 감퇴돼서 나타난다. 쇠약, 창백, 호흡곤란, 심계항진, 피로. 자, 위장계 증상. 위점막의 위축, 염산 분비 저하와 내인자의 결핍,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염산은 음식물의 화학적 분해 역할을 담당하고 신경계 징후,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말초신경과 척수, 뇌의 신경이 퇴화된다. 그래서 손, 발 쑤시고 멍멍하고 마비, 초조, 우울, 정신병적 행동이 나타난다. 빈혈 증상, 위장계 증상, 신경계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 진단, 적혈구를 측정했을 때 적혈구가 300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혈색소와 헤마토크릿 감소하게 되고 평균 혈구 용적, 평균 혈색소 농도는 증가하지만 농도는 증가, 평균 혈구 혈색소량은 정상 또는 약간 감소합니다. 자,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적혈구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고 세포당 혈색소는 증가되어 있어요. 자, 골수 검사에서 골수에 거대 저하구수가 늘어나 있고 그러나 정상 저하구수는 적고 백혈구 성숙에도 결함을 보였다. 적혈구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혈되어 얘가 용혈되면 비정상적으로 적혈구가 많이 깨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비결합 빌리루빈 증가하겠죠. LDH 매우 상승돼 있고요. 슐링 테스트 했을 때 완벽하게 알 수 있죠. 자, 위액 분비 검사 뭘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뭐랑 관련돼서? 내인자랑 관련돼서. 자, 비경구적 비타민 B12의 투여법. 자, 주사 후 환자가 건강한 느낌을 갖게 되고 혈액 내 망상 적혈구 수가 많아지면 악성 빈혈로 확진해낼 수 있습니다. 검사까지 여러분들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자, 슐링 테스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단계로 내인자의 비경구적 투여 없이 비타민 B12를 경구로 투여한 후
환자의 소변 내 비타민 배설량을 확인해 볼 겁니다. 배설량이 정상 범주에 있으면 악성 빈혈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검사 끝내면 돼요. 소변 내 비타민의 배설이 감소되어 있으면 소장에서 흡수 장애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 검사를 시도합니다. 자, 얘가 흡수가 돼야지 소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소변으로 많이 안 나왔어. 정상치보다 안 나왔어. 그 말은 얘가 흡수가 안 됐단 얘기야. 얘가 흡수가 안 됐단 얘기야? 어쩌면 내인자의 결핍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인자를 비경구적으로 투여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의 소변 배설량이 정상으로 증가되었다면 흡수됐잖아. 내인자 넣어줬더니 흡수가 됐어. 아, 얘 내인자 부족했네. 내인자 부족으로 인해서 비타민 B12가 감소됐었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악성 빈혈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슐링 테스트. 자, 진단명, 특징, 검사 목적. 진단명은 뭐죠? 악성 빈혈요. 자, 적혈구는요. 크기가 정상보다 크고 세포당 혈색소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슐링 테스트. 벽세포의 기능을 평가해서 내인자의 결핍을 찾는 검사입니다. 포인트 여기 잡아주셔야죠. 내인자 결핍. 악성 빈혈을 진단하는 가장 명확한 검사입니다. 12번. 다음은 표땡땡 남자고요. 27살 환자의 간호기록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진단명을 봤더니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무조건 특 A급. 간호기록지에 나타난 증상 중 음성 증상을 찾아 명칭과 개념을 설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상 중에서 음성 증상을 찾아 쓰고 그리고 나서 있잖아. 그것을 의미하는 명칭과 개념을 한번 설명해봐.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모두 알고 있어야겠어요. 밑줄 친 기억에서 나타나고 있는 망상의 명칭과 개념을 설명하고 망상 역시 중요하죠. 밑줄 친 니은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것. 자, 지금 조현병입니다. 읽어보면서 좀 이상한 증상, 조현병 같은 증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취직시험에서 몇 차례 실패한 후 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너는 죽어야 해 라는 소리가 들려 귀를 막고 지나가던 택시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냥 나는 거리를 걸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는 죽어야 해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어야 돼 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자살 시도를 했죠. 4월 17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질문에 한두 단어로 반응했습니다. 계속 말을 시켜도 말을 하지 않아. 반응이 없어. 한두 단어로 반응했어. 질문에 상관없이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신의 면접관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채용 면접하는 곳마다 나타나 방해한다고 써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자주 천장을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도 이상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어야만 한대요.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진대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했다. 얘도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졌대요. 이건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죠. 자, 조현병 진단 기준부터 볼게요. 다음 증상 중 둘 혹은 그 이상이 1개월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이어야 한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얘만 나타나도 되고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도 돼.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다른 장애가
다른 장애로 설명되지 않아야 하고 약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야 하고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현되는 것. 첫 번째, 사고 내용의 변화로서 망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로 수정되지 않는 잘못되고 고정된 신념, 완전히 믿어버리죠. 근데 이 신념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념이에요. 그릇된 신념이에요. 광신적인 사고, 종교적 주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편집적 사고,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공포, 의심하는 거죠. 마술적 사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특정한 상황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 사고 형태의 변화, 연상이 이완된다.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연결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연관이 된다고요. 자, 연상의 이완. 말의 내용이 한 주제에서 관련 없는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지리멸렬, 말비빔, 분열 언어.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말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요. 신화 조작, 즉 말을 새롭게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측사고, 추상적 사고 능력이 손상되는 것,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연상, 의미 필요 없어요. 소리나 음률로 비슷한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나열할 뿐이에요. 우회증, 내가 어떤 걸 물었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일단 답을 하긴 해. 하는데 뺑글뺑글 돌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오만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대답해줘요. 이게 우회증. 사고 이탈, 본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주제로만 반응하는 것. 얘는 어쨌든 돌아오잖아요. 근데 얘는 돌아오지 않아요. 함구증, 말을 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거절하는 것. 보속증, 환자가 하나의 생각이나 주제에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환각 경험합니다. 자,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한다. 실제 하는 외부 자극을 잘못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착각과 다르다. 착각은 외부의 자극이 있어. 이것을 잘못 인식하는 거야. 잘못 지각하는 거야. 얘는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환청, 소리에 대해서 환시, 시각적인 것에서 환후, 후각에 대해서 환미, 미각에 대해서 잘못 지각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반향 언어, 다른 사람의 말을 병적으로 반복합니다. 반향 행동,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 자, 이인증, 자신이 무언가 다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닌 느낌. 비현실감, 주변 환경이 변했다고 잘못 지각하는 것을 얘기한다.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져.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크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비현실감입니다. 자, 양성 증상이 없어야 될 게 있는 거라면 얘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인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 부재한 것을 얘기한다. 정서, 개인의 내적인 감정 상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편평, 감정 반응이 고정되거나 텅 빈 것 같은 얼굴 표정, 텅 빈 것 같은 얼굴 표정. 냉담하죠. 무관심을 보여요. 둔마, 감정 반응이 감소되거나 최소한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 부적절, 상황에 일치하지 않는 정동이 나타나는 것. 장례식장 가서 말은 슬프다고 하면서 웃고 있어요. 이런 거. 기괴한, 기묘하거나 비논리적, 심한 부적절함, 사실무근의 상황과 무관하게 킥킥거리며 웃는 것. 기괴하다. 무력증,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해. 무쾌감증, 쾌감을 느끼지 못해. 의지가 없어. 일상생활을 나갈 의지가 없어. 빈곤 언어, 언어 활동에서 자발성과 빈도가 감소해요. 그래서요, 대화를 먼저 주도하는 경우 드물고요. 간단하게 한두 단어로만 반응할 뿐입니다. 사고 단절, 대화의 중간에 갑자기 말을 중단하는 것 같이 사고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방해를 받는 것. 얘기하다가 또 끊기는 거죠. 망상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해 망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신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릇된 믿음이에요. 타인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릇된 믿음, 과대망상. 나의 가치,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권력 등이 과대해. 난 전지전능해. 난 신이야. 관계가 없거나 사소한 사건들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종망상. 타인이나 외부 세력이 자신의 사고, 감정, 충동, 행동 등을 조종한다고 믿는 거죠. 내가 이 TV 채널을 틀면 그 채널에 나오는 목소리가 날 조정할 거야. 그 주파수가 나를 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다 조종망상입니다. 신체망상, 자신의 신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하는 것. 색정망상,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 근데 이게 그릇되어야 해요. 논리적 이유 없어요? 근거 없어요? 자신의 성적 파트너가 성적으로 부정하다고 믿는 것. 질투망상. 자신, 자신의 일부, 타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 허무망상이에요. 돌아옵시다. 자,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이상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양성 증상이냐, 음성 증상이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취직시험에서 몇 차례 실패한 후 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아. 주호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뭐예요? 관계망상이죠. 관계가 없거나 사소한 사건들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계망상과 관계가 있다. 관계망상은 양성증상. 자, 너는 죽어야 해 라는 소리가 들려 귀를 막고 지나가던 택시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증상을 보였다. 너는 죽어야 해 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거 뭐예요? 소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각, 환청이죠. 환청 중에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개인에게 지시하는 환청인 명령 환청이 나타났습니다. 환청? 양성 증상이에요. 자,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질문에 한두 단어로만 반응했다. 언어적 활동에서 자발성과 빈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빈곤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빈곤 언어는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월 18일 날 질문에 상관없이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듣는 이에게 의미가 없는 말들로 뒤죽박죽 만드는 것은 말비빔입니다. 이 말비빔은 양성 증상. 4월 18일 자신의 면접관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채용 면접하는 곳마다 나타나 방해한다고 호소했어요.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이죠. 피해망상은 양성증상. 4월 19일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어야만 한대요.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진대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잘못된 지각, 환청이죠. 환청, 양성증상입니다. 증상을 보고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 중에 어떤 거 이거 확실히 판단하셔야 돼요. 자주 기출되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해보자고요.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망상 물어봤거든요. 자신의 면접관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채용 면접하는 것마다 나타나 방해한다고 호소했어요. 이거 뭐예요? 피해망상이죠.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개념까지 확실하게. 자, 갑자기 차분해지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때까지는요, 나 죽는 게 나아요. 죽고 싶어요. 죽으라고 소리가 계속 들려 괴로워했다고요. 이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명히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고 내가 죽어야만 한대요
그래야 내 죄가 씻긴대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차분해졌어요. 결심한 겁니다. 뭘요? 자살을요. 자, 자살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에 갑자기 차분해지고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자살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A형 문제 모두 다 풀어봤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역시 사례 속에서 준비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